안녕하세요, 문화초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테어 모레헨지입니다. 앤서니 버지스는 1917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나는데요. 아버지는 은행원이면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다고 하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양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재능까지 물려받았는지 틈틈이 작곡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시계테어 모레헨지에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버지스의 삶에서 가장 특이한 에피소드는 바로 그가 뇌 종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에피소드죠. 다행히 이는 의사의 오진이었고 그 이후에도 그는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작가로서 앤서니 버지스는 영문학 전공자답게 많은 문학 연구서와 에세이 그리고 소설들을 남긴 다작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곡 분야에서도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죠. 시계테어 모레헨지는 1962년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1971년에는 영화화되어 더 유명해진 작품이죠. 앤서니 버지스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깡패 소년들을 만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10대의 소행으로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잔혹 범죄들이 묘사되고 있죠. 이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나 동물농장, 올더 썩슬리의 멋진 신세계 등 쟁쟁한 영문학 걸작들과 궤를 같이 하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 사이의 충돌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음악과 문학의 적절한 조화가 돋보이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감상평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렉스라는 소년인데요. 그야말로 망나니 중 상망나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 피트, 조지, 딤 역시 문제아들이죠. 알렉스 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알렉산더란 이름의 작가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5세의 알렉스란 청소년은 피트, 조지, 딤이라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패거리를 이루어 각종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다니는 문제아이입니다. 사고를 많이 쳐 이미 소년원을 재집 드나들듯이 여러 번 드나든 그는 부모에게조차도 함부로 대드는 망나니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죠. 그날도 알렉스는 자기 패거리들과 함께 밤거리를 누비며 괜한 시비를 걸어 한 노인을 구타하는가 하면 싸움질을 일삼고 거리에 세워져 있던 차를 훔쳐불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주택에 도착하고 집주인에게 일행 중 하나가 아프다며 거짓말을 해 문을 따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하는데요. 집주인은 젊은 부부였고 남편은 글을 쓴 작가로서 시계테어 모레헨지라는 제목의 원고를 쓰고 있었죠. 알렉스 패거리는 그 원고를 갈갈이 찢어버리는가 하면 아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리로 나섭니다. 부모 몰래 늦게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방 안에 가득 채운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 평소에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들을 들으며 잠들죠.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잔 알렉스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는 각자의 일터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소년원 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델토이드라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알렉스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경고하죠. 델토이드가 돌아간 후 알렉스는 음반 가게에 가는데 거기서 만난 2명의 10대 초반 소녀들을 집안에 끌어들여 성폭행합니다. 다음날 저녁에 알렉스는 또 자기 패거리들을 만나고 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싸움을 벌여 힘으로 그를 복종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 노파의 집에 또 침입하는데 선두로 침입한 알렉스는 노파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그때 경찰차가 다가오는데 알렉스의 패거리들은 그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결국 알렉스만 경찰들에게 붙잡혀 연행되죠. 불행히도 노파는 알렉스의 심한 구타로 인해 사망하고 알렉스는 살인죄로 14년형을 선고받고 구경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2년째 징역을 살면서도 알렉스의 거칠고 못된 습성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그는 겉으로 유순한 척 교도소 신부의 미사를 도우며 지내죠.
그러다 어느 날 알렉스는 감방에 들어온 신입 죄수를 구타하는데 그 신입 죄수가 사망하게 되면서 당국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는 갱생요법이라 불리는 루드비코 요법의 실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죄수에게 2주간 약물을 투여해 범죄 욕구를 저하시키는 기법으로 2주 후 사회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었죠. 알렉스는 이 루드비코 요법의 대상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주입받고 끔찍한 범죄 장면이 묘사된 영화를 보며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조건 반사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해하면서 힘이 빠지는데 부작용으로 영화의 배경 음악에 대해서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게 되죠. 알렉스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에 대해서도 혐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치료사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치료 기간이 끝나자 내무부 장관 브로드스키가 보는 가운데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알렉스는 연극 무대에 올려지고 어떤 폭력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석방 후 알렉스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부모는 그새 조란 하숙생을 아트려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고 알렉스는 화가 나 집을 나오죠. 그는 도서관에 갔다가 과거에 시비를 걸어 구타한 노인과 그 일행을 만나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알렉스의 과거 친구 딤이었고 딤은 알렉스를 야산을 끌고 가 초주검이 되도록 구타하죠. 정신을 차린 그는 어느 집에 도착하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주인은 알고 보니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책을 쓰던 그 작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알렉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비인간적인 요법으로 사람을 망치는 당국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지들인 돌린과 실바를 데려오는데 그 사이에 알렉산더는 슬슬 알렉스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눈빛이 변하죠. 하지만 돌린과 실바는 알렉스를 데리고 나오고 한 건물로 데리고 가 방에서 쉬라고 하는데 마침 요법에 쓰인 음악이 나와 알렉스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결국 창밖으로 몸을 던지지만 건물이 낮아 목숨을 건지는데 알고 보니 돌린과 실바가 일부러 음악을 틀어 그를 다치게 만든 후 루도비코 요법의 잔혹함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알렉스는 완전히 치료가 되어 음악을 듣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봐도 괜찮은 상태로 회복되죠. 회복한 그는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망나니 삶을 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옛 패거리 중 하나인 피트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피트를 보고 알렉스는 충격을 받고 자신도 피트처럼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죠. 이 소설은 충격적인 내용과 난무하는 비속어로 당대에는 문제작으로 여겨졌지만 충분히 고전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회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제한의 정도와 그 수단에 있어서는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에서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등장하는 루도비코 요법은 조건반사 작용을 활용해 범죄 욕구를 강제로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를 통해 국가는 범죄자를 단 2주 만에 빠르게 갱생시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교도소의 불완전한 교화 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고유한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도소의 신부는 이를 반대하며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것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선함이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것이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선함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는 인간이 과연 인간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소설 속 작가 알렉산더는 자유의지를 잃고 국가가 주입한 선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시계태엽을 감도록 만든 오렌지에 비유합니다. 이 시계태엽 오렌지가 과연 무슨 생명력이 있는 진짜 오렌지겠냐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말이 작품을 읽으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죠. 루도비코 요법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 알렉스가 워낙에 망나니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바람에 인간적인 동정심이 사라져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가는 알렉스를 통해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알렉스에 대한 루도비코 요법의 처방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계테어 모렌지를 생산하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음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은 보진 못했지만 왠지 영화에서는 음악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에 대한 언급과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주인공의 알렉스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에 맞지 않게 베토벤, 모차르트, 핸델 등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는 방거리를 떠돌며 엄청난 비행을 일삼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또 음반을 파는 매장에 정기적으로 들러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반을 기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음악 애호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국이 루도비코 요법을 시행할 때 음악을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알렉스와 네모 당국의 행동과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국은 음악의 기능에, 알렉스는 음악의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넌 음악에 관심이 깊군. 난 아무것도 몰라. 그것이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게 내가 아는 전부지. 이것이 당국이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시술을 받는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합니다. 반면 알렉스는 이렇게 절규하며 음악이 그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음악을 가지고 그러다니 치사한 일이야. 내가 아름다운 루트비 판이나 핸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음악을 들을 때 아파야 한다는 건 치사한 일이야. 그렇다면 알렉스가 이토록 사랑하는 음악은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이 소설에서 알렉스는 처음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있으며 루도비코 요법으로 인해 음악을 들으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에 음악을 좋아하는 그 선호행위 자체가 알렉스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강력한 기술을 동원해 개인의 선호를 바꾸고 인격을 말살하려고 해도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성이란 점을 음악과 음악을 사랑하는 선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음악은 알렉스를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정의하고 있는 철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렉스는 한때 자신의 패거리 중 하나였던 피트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기 아내 조지나와 함께 있었죠. 자신 못지않게 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피트가 결혼 후 비록 20살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상당히 점잖아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트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콧수염을 기른 것은 그의 변화된 외모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피트는 알렉스가 반갑게 다가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며 과거의 일을 어릴 때의 일이라며 평가절하하죠. 이 모습에 내심 큰 충격을 받은 알렉스는 자신도 피트처럼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야. 형제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이겠지. 15세 어린 나이에 노파를 살해해 14년형을 선고받고 2년을 살다가 루도비코 요법의 대상이 되어 석방된 후 18이 된 알렉스는 자신이 철이 들고 있다고 느끼며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과연 철이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소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사회가 정해둔 자기 나이 또래의 삶의 형태에 발맞추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화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렉스는 조지나와 결혼하여 살아가는 피트의 모습에서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죠. 결국 그는 사회화의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회의 이론으로 무리 없이 살기 위해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거나 감춰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알렉스가 피트처럼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에서 그의 불편한 심기가 엿보이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의 동무로부터 작별 인사를,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놈들에게는 커다란 야유를. 여시나 뭐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가끔씩 과거의 알렉스를 기억하라고. 알렉스는 피트처럼 되는 것이 과거의 자신을 잃고 사회가 부여한 의무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철이 드는 것을 선택하면서도 자신을 잃어야 하는 것에 대해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스의 이 마지막 인사가 자신을 잃은 채 철이 들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한 한마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시계태엽 오렌지 주주였습니다. 주인공이 알렉스가 저지르는 끔찍한 행동들 때문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때문에라도 한 번쯤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